지난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하늘을 가르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딱 12일이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단 한 발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이란 군사시설 곳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고 이란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 12일 전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주 안에 군사행동이 개시될 확률이 90%다. 항공모함 2척이 중동 바다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전투기 수백 대가 이란 인근 기지에 전개됐습니다. 미국은 중동 내 군사기지에서 비전투인원 전원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간인이 있으면 전쟁이 나도 못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중동 전쟁이야.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화는 어떻게 됩니까? 노후 통장에 들어있는 주식과 펀드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12일 전쟁 때도 한국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수주간 이어지는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트리거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미국의 진짜 목표는 핵 프로그램 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노후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핵심 군사시설을 때렸습니다. 딱 12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란의 방공망은 속수무책으로 뚫렸고 이란이 수십 년간 쌓아온 미사일 기지와 군사 인프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도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렸습니다. 오만에서 중동 외교의 중심 도시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것이 올해 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단 8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건 협상 테이블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직후 미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모함 2척이 중동 해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투기 수백 대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기지에 재배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전쟁 반대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몇 주 안에 무력 행동이 개시될 가능성이 90%라고 생각한다. 90%입니다. 여러분, 90%입니다. 이게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동 군사기지에서 비전투인원 전원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나면 민간인부터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며칠 내 전쟁 발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쟁이 어디서 왜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중동 지도를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닷길 하나가 있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0km 남짓입니다. 이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 하나로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나오는 원유가 모두 이 해협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도 대부분 이 길로 옵니다. 이란은 이 해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이 해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 몇 발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절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핵무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경제의 목줄을 이란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핵 협상 결렬은 사실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란의 미사일 전력, 하마스 지원, 예멘 후티 반군 지원까지 한꺼번에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핵 문제만 이야기하자고 맞섰습니다. 그나마 그 핵 문제에서도 양보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행동의 목표가 단순히 핵시설 파괴가 아니라
이란 정권 자체를 흔드는 것일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핵 협상 실패가 아닙니다. 여기에 훨씬 더 큰 판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일 전쟁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연합군은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개발하고 배치했던 방공망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이란 공군은 제대로 된 반격 한 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그 이후에도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이란 내부 정치에 있습니다. 이란은 강경파 세력이 정권의 뿌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순간 이란 지도부는 내부에서 먼저 흔들립니다.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반란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도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란 외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우라늄 농축 완전 포기는 협상 테이블에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도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깨질 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시도 자체가 군사행동의 명분을 쌓는 과정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악시오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둘 다 협상 결렬로 각자의 명분을 챙겼다고. 그런데 이번 전쟁은 지난해 12일 전쟁과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해는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이번은 수주간 이어지는 본격적인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중동에 어떤 전력을 집결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항공모함 2척이 이미 중동 해역에 전개됐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에는 함재기가 70대 이상 탑재됩니다. 2척이면 140대 이상의 전투기가 이란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타르에 있는 아루데이드 공군기지에는 전략 폭격기가 배치됐습니다. 이 폭격기는 이란 핵시설 같은 깊고 단단한 시설을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던 F-15 전투기 대대는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동 전역 군사기지에서 비전투인원 전원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이 아닌 군속. 그러니까 기지에서 일하는 민간 계약직까지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전쟁이 나면 민간인 피해가 생긴다는 걸 미군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도 며칠 내 전쟁 발발 시나리오를 점검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건 압박용 전력 배치가 아닙니다. 실제 전쟁을 전제로 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거에 이란 관련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세계 원유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유가는 어김없이 급등했습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란은 약합니다.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란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략은 다릅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 수준입니다. 미국까지는 9,000km가 넘습니다.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노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 나라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이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이란은 이 지역에 1,000기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랍 국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나라 영토에 미사일을 쏘면서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전면전보다는 미군 기지 정밀 타격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면서 협상 카드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러시아는 웃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원유 수출로 전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 러시아는 앉아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전쟁이 본격화되면 이란이 가장 먼저 위협하는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해협에 기르를 설치하거나 선박 통행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하루라도 막히면 전 세계 원유 시장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봉쇄가 아니라 봉쇄 위험만으로도 유가는 반응합니다. 과거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유가는 어김없이 급등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의 수입 비용이 급등합니다.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올라갑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오릅니다. 먹고 사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이 동시에 옵니다. 전쟁이 나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불안할수록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립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더 오릅니다. 유가 충격과 환율 충격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를 직격하는 구조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악시오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증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외교적 돌파구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 경제가 어떤 순서로 흔들리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기업이 맞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를 사서 가공해 팔고 운송에도 기름이 들어갑니다. 유가가 오르면 생산 원가가 오르고 이익이 줄어듭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됩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내립니다. 코스피가 흔들립니다. 여기에 투자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식펀드가 모두 같이 흔들립니다. 동시에 환율이 움직입니다. 전쟁 불안에 달러 강세가 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릅니다. 수입 원자재는 더 비싸집니다. 수입 물가가 더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충격들이 동시에 옵니다.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유가 상승, 원화 약세, 주가 하락, 물가 상승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반대로 오르는 자산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립니다. 달러 표시 자산도 강해집니다. 원유 관련 자산도 오릅니다. 이게 바로 전쟁과 자산의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걸프전이 터졌을 때, 이라크전이 시작됐을 때, 그리고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초기에는 어김없이 흔들렸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올랐습니다. 달러는 강해졌습니다. 금값은 올랐습니다. 반면 원화는 약해졌습니다. 이 패턴은 중동 전쟁이 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이번에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번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일 전쟁은 짧았습니다. 이번은 수주간 이어지는 본격적인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끝낼 때까지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때 살아남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답은 바로 이겁니다. 금입니다. 달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 자산들은 올랐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반대로 전쟁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흥국 주식시장입니다. 신흥국 토마입니다. 한국 원화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국 코스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한국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도미노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 중동 지역 원유 생산과 운송이 불안정해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두 번째, 도미노. 유가가 오르면 러시아가 이득을 봅니다. 러시아는 원유 수출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이 높아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세 번째, 도미노.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유럽의 에너지 불안이 다시 커집니다. 유럽은 이미 에너지 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위기는 유럽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도미노. 유럽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 수출이 줄어듭니다. 유럽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을 덜 삽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수출이 줄고 유가가 높고 원화가 약해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에 빠집니다. 성장률이 내려가고 고용이 줄고 내수가 위축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란 핵시설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중동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그런데 이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초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습니다. 그 직후 전 세계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유가가 뛰었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때 서울에 살던 60대 퇴직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퇴직금을 한국 주식 펀드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그냥 뒀습니다. 그래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코로나와 유가 폭락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 펀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분은 회복을 기다렸지만 2022년 금리 인상 충격이 다시 왔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달러 예금과 금의 일부 자산을 분산해뒀던 분들은 달랐습니다. 달러는 강해졌고 금값은 올랐습니다. 충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26년 1월 우리는 또 다른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참모가 90% 확률로 전쟁이 온다고 말하는 지금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십시오. 전쟁이 나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중동 전쟁 때마다 달러 가치는 올랐습니다. 원화는 약해졌습니다. 지금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를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전쟁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달러 예금, 달러 MMF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투자가 아닙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금을 조금씩 갖고 계십시오. 금은 전쟁과 인플레이션 때 오릅니다.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금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물금을 사기 어려우시다면 금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사고 파는 금입니다.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갖고 계시면 전쟁 충격에 완충 역할을 합니다. 금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국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대부분의 한국 시니어 투자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한국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 충격이 왔을 때 한국 자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충격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달러, 금, 에너지 관련 자산으로 일부 분산하는 것만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점검하고 조금씩 분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는 몇 주 안에 군사행동이 개시될 확률이 90%라고 말했습니다. 항공모함 2척과 전투기 수백 대가 이미 이란 인근에 전개돼 있습니다. 비전투 인원 철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며칠 내 전쟁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면 유가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고 금값이 오릅니다. 반대로 원화는 약해지고 한국 증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쌓아온 자산이 전쟁의 불길 속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달러가 강해질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금을 갖고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질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자산을 분산해 놓으면 한 곳에서 충격이 와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고가 있습니다. 트럼프 참모가 직접 말했습니다. 90%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는 것과 전쟁이 터지고 나서 허둥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